부엌 안. 나는 왼손으로 주걱을 쥐고 제육볶음을 볶고 오른손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따끔했지만 감히 주걱을 놓고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연우야, 반찬 다 안 됐니? 지훈이 거의 다 왔다는데 아내라는 애가 저녁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김여사, 김정숙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나는 목소리에 떨림을 억누르며 불을 키워 볶는 속도를 높였다. 고기가 조금 질겨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부장님이 보낸 수정 요청 메일이었다. 나는 서둘러 훑어보고 주머니에 폰을 다시 쑤셔 넣었다. 오늘 남편 박지훈이 팀장으로 승진해서 축하 파티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퇴근 직전 갑자기 프로젝트 수정 지시가 내려와 30분이나 늦게 회사를 나섰다.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6시 40분이야. 우리 지훈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게 생겼네. 어느새 시어머니가 부엌문 앞에 서 있었다. 작년에 내가 한 달 월급을 털어 생신 선물로 사드린 고급스러운 보라색 투피스를 입고 계셨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 일이 좀 바빠서요. 나는 볶은 제육볶음을 접시에 담고 서둘러 옆에서 끓고 있던 된장찌개 뚜껑을 열었다. 바빠?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바쁘다는 소리가 나와? 우리 지훈이는 이제 팀장이야. 넌 걔 반도 못 벌면서 무슨 일 얘기를 집까지 끌고 와?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온 건 남편 내조하고 애 낳고 잘 살라고 온 거지 맨날 야근하라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반박하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5년 동안 나는 이런 순간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결혼 초에는 내 일도 중요하고 현대 여성은 자신만의 커리어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거센 비난이 돌아왔고 남편 박지훈만 난처하게 만들 뿐이었다.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박지훈이 돌아왔다. 시어머니의 관심은 이제 보물 같은 아들에게로 쏠릴 것이다. 어머, 우리 아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금세 8도쯤 부드러워졌다. 오늘 힘들었지? 엄마가 몸보신하라고 삼계탕 끓여놨어. 나는 접시 2개를 들고 부엌을 나왔다. 박지훈이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다. 내가 지난주에 사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살짝 푼 모습이 제법 리더처럼 보였다. 오빠, 팀장 승진 축하해.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음식을 놓았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탁을 훑어보았다. 반찬이 왜 2개밖에 없어? 오늘 축하 파티하자고 했잖아. 연우가 늦게 와서 2개라도 만든 게 어디니? 시어머니가 비꼬듯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이 우리 때처럼 부지런해야지 원. 나는 심호흡을 했다. 찌개 하나 더 있어요. 금방 가져올게요. 오늘 갑자기 프로젝트 수정할 게 생겨서. 또 일이야? 박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정장 재킷을 벗어 내게 건넸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일찍 퇴근할 수 없었어?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나는 재킷을 받아들었다. 희미한 술 냄새가 났다. 밖에서 이미 축하하고 왔네. 부서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줘서. 어쩔 수 없었어. 박지훈은 화장실로 향하며 말했다. 빨리 저녁상 차려. 배고파 죽겠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야근을 했는데 그는 밖에서 술을 마시며 축하를 즐겼다. 하지만 이 말을 꺼내면 오늘 밤은 편히 잘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찌개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큰 그릇에 담고 파를 송송 썰어 올렸다. 식탁에서는 시어머니가 박지훈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아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칭찬하기에 바빴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반 공기 펐다. 저것 봐. 반찬 몇 개 만들었다고 지가 먼저 먹으려고 하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화살을 돌렸다. 우리 지훈이 승진한 이렇게 큰 날에 케이크 하나 준비 안 했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
내가 보기엔 정성이 없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지훈이는 매일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넌 뭐야?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애 하나 없어. 우리 박씨 집안에서 널 데리고 있을 이유가 뭐니?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우리 부부 둘이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 둘 다 일이 바빠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나 혼자만의 잘못이 되어 있었다. 어머님, 나는 마침내 참지 못했다. 아이 문제는 지훈 씨랑 상의한 거예요. 일이 좀 안정되면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일도 중요해요. 저 이번에 연간 우수사원으로 추천받았어요. 아우아, 날카로운 소리가 내 말을 끊었다. 시어머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동댕이 친 것이었다.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무슨 우수사원? 여자의 가장 큰 우수함은 현모양처가 되는 거야. 널 좀 봐. 결혼하고 나서 점점 더 막 나가더니 이제 나한테 말대꾸까지 해? 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연우야,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화나게 하지 마.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을 뿐 마치 이 싸움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했다. 저 말대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저는 그냥 제 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 넌 맨날 일 타령이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했다. 옆집 김 여사네 며느리 좀 봐. 그 애는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면서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알아? 넌 나 속 썩이는 거 말고 뭘 할 줄 아는데?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지난 몇 년간의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매일 출근 전 온 가족의 아침을 차렸고 퇴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쇼핑을 가거나 박씨 집안 친척들을 대접해야 했다. 친구들과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옆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는 서연우예요. 저에게도 제 일이 있고 제 꿈이 있어요. 이게 진짜 반항하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치켜들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매운 손찌검이 내 왼쪽 뺨에 떨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의자에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뺨이 불타는 듯 아팠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가 나를 경멸적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박지훈은 그저 미간을 찌푸리며 엄마, 왜 때려요? 라고 말했을 뿐 나를 일으켜주려 하지도 않았다. 널 때리는 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분수도 모르는 것.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손을 짚고 앉아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 나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친구들 눈에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집에서 감정을 쏟아내는 쓰레기통이 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을 주워들고 평온하게 말했다. 제가 치울게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왼쪽 뺨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눈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지 생각이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여기를 떠나야 해.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예비 캐리어를 꺼냈다. 내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짐을 싸기 시작하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불타는 뺨을 만졌을 때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이따귀 한 대가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옷장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옷을 꺼내기 시작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지하게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옷장 속 내 옷은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었고 대부분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결혼한 여자는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캐리어는 결혼 전에 산 것이었다. 한때는 결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담았지만 이제는 나의 마지막 존엄을 담게 될 것이었다. 나는 도둑처럼 조용히 옷을 개어 넣었다. 옷 하나를 집을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다. 삼청동 카페에서 첫 데이트 때 입었던 파란색 원피스, 그때 박지우는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며 하늘처럼 막다고 했다. 결혼 3년 차, 내가 그 옷을 입고 동창회에 가자 시어머니는 시집간 여자가 저렇게 야하게 입고 누굴 꼬시려고? 라며 비웃었다. 그 후로 그 옷은 옷장 깊숙이 처박혔다. 속옷을 챙길 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동작을 멈췄다. 발소리는 내 방 앞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속 짐을 쌌다. 속옷은 대부분 수수한 흰색이나 살색이었다. 시어머니는 얌전한 여자는 그런 요란한 색깔은 입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옷을 다 챙긴 후 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주민등록증, 여권, 졸업증명서. 이 모든 것을 파일에 넣어두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혼인신고서는 꺼내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 붉은 종이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금이었다. 나와 박지훈에게는 약 5천만 원의 잔고가 있는 공동 계좌가 있었다. 내 월급은 그보다 적었지만 5년간 나도 거의 2천만 원을 저축했다. 나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멈칫했다. 이건 절도일까? 나는 자문했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의 따귀와 박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아니,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야. 나는 이체 버튼을 눌러 전액을 내 개인 계좌로 옮겼다. 다행히 이 계좌는 결혼 전에 만든 것이라 시어머니와 박지훈은 존재를 몰랐다. 이체에는 문자 인증이 필요했다.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박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심장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아마 스팸 문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챙긴 후 나는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이곳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우리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사진 옆에는 시어머니가 선물한 십자수 액자가 있었다. 가화만사성, 가호만시생, 얼마나 역설적인가.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 문장만 썼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찾지 마세요. 박지훈의 베개 밑에 놓아두었다. 그는 오늘 밤에도 안방에서 잘 것이다. 싸우고 나면 항상 그랬다. 며칠 냉전을 벌이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다. 큰 싸움도 히스테리도 없이 오직 따귀 한 대와 침묵의 퇴장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부어오른 뺨에 찬바람이 스쳤다. 그제야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계는 밤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목적지에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나는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 멀면 멀수록 좋다.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던 친구 이수진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연우야, 괜찮아? 갑자기 심장이 철렁해서. 너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수진이는 항상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늘 박지훈을 변호했다. 그가 단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뿐이라고.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 이해해야 한다고. 나 박지훈 씨 집에서 나왔어. 말을 뱉고 나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떠나왔다.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어디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급격히 긴장되었다. 시어머니가 내 뺨을 때렸어.
내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박지우는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 내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지금 공항 가는 길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세상에, 그 늙은 여우가 드디어 손찌검을 했구나. 수진이가 이를 갈았다. 박지훈, 그 마마보이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개자식, 연우야, 진작에 그 집에서 나왔어야 했어. 차창 밖에 네온사인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제야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기사님이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말했다. 들어봐. 일단 떠난 건 잘한 거야. 수진이가 냉정을 되찾았다. 갈 곳은 있어? 돈은 충분하고? 가져왔어. 예금 전부다. 이 말을 하며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당당해졌다. 원래 그 안에 내 돈도 있었는걸. 잘했어. 수진이가 오히려 웃었다.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 그 집안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넌 지금 안전한 곳에서 머물면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해. 호텔 예약해 줄까? 아니, 이 도시를 떠나고 싶어. 멀면 멀수록 좋아. 알았어. 어디로 가든 정착하면 바로 연락해. 수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 연우야, 넌 정말 잘한 거야. 5년 전에 내가 널 그 결혼식장에서 끌고 나왔어야 했는데 전화를 끈 차 공항에 불빛이 보였다. 나는 택시비를 내고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로 들어갔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곧 출발할 항공편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부산, 광주, 제주, 한 가지 생각이 갑자기 나를 스쳤다.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박지훈의 냉담함도 끝없는 집안일과 책임도 없는 곳으로. 이 생각은 나를 두렵게도 흥분되게도 만들었다. 손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발권 카운터 직원이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출발하는 비행편이 어디인가요? 30분 후에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빈 좌석이 몇 개 있습니다. 제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햇빛과 해변과 바다가 있다. 이 도시에서 500km나 떨어져 있다. 이코노미석 한 장 주세요. 감사합니다. 탑승권을 받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나는 현금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모바일 뱅킹 앱에는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5천만 원. 이 돈은 내가 한동안 생활하기에 충분했다. 대합실에서 나는 얼음물을 사서 뺨에 댔다. 붓기는 좀 가라앉았지만 손자국은 여전히 선명했다.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애써 웃었다. 낯선 사람의 관심에 코끝이 찡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나는 사람들을 따라 탑승구로 향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지훈이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 역겨움이 치밀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심장이 두동강 나는 것 같았다. 한쪽은 떠나는 것에 대한 해방감을, 다른 한쪽은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는지 자문했다. 어쨌든 5년의 결혼 생활이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구름 아래의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상한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나는 이미 선택을 했다. 이제 나는 그저 멀리 박씨 집안이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었다. 비행기가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휴대폰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다. 전부 박지훈이었다. 가장 최근의 문자는 이랬다. 너 미쳤어? 돈 다 빼갔네? 당장 돌아와서 설명해.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공항의 냉방이 강해서 몸을 떨었다. 그제야 내가 얇은 셔츠 한 장만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서두르느라 외투도 입고 나왔다. 짐을 찾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깨끗한 호텔로 가주세요.
너무 비싸지 않은 곳으로요. 차창 밖으로 제주의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야자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에서 흔들렸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켰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내가 박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것을 모른다. 호텔 프런트 직원은 졸린 눈으로 내게 방키를 건넸다.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방은 생각보다 좋았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바다를 향한 발코니가 있었다. 비록 지금은 창밖에 칠흑 같은 바다와 드문드문한 불빛만 보였지만 나는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피로와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왼쪽 뺨은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지만 만지면 여전히 아팠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욕실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눈밑은 거무죽죽했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었다. 마치 도망자 같았다. 침대에 누워 억지로 재정 상황을 점검했다. 5천만 원. 소득 비율에 따르면 나는 대략 2천만 원 정도를 기여했다. 이 돈으로 제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먼저 살 곳부터 구해야 한다. 휴대폰이 다시 밝아졌다. 박지훈의 문자였다. 서연우, 부부 공동재산을 함부로 인출하는 건 불법인 거 몰라? 나 충분히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분명 부부 공동재산이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었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는 왜 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가정폭력도 불법인데. 나는 답장했다. 이 돈이 필요해. 이혼하면 재산은 다시 분할할 수 있어. 보내고 나서 바로 휴대폰을 껐다. 답장을 볼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몹시 불안하게 잠들었다. 꿈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다니며 때렸고 박지훈은 옆에서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4시에 깨어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차라리 일어나 일출을 보기로 했다. 제주의 일출은 아름다웠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 위에 쏟아져 반짝이는 길을 깔아놓은 것 같았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 이렇게 조용히 일출을 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 결혼 후 매일 아침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서둘러 출근하기 바빴다. 오전고시 나는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켰다. 박지훈의 수십 통의 협박 문자 외에 이수진의 메시지도 와 있었다. 정착했어? 걱정되니까 소식 좀 줘.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무너져 내렸다. 5년간 쌓인 서름이 터진 댐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두서없이 그날의 딱이, 박지훈의 냉담함,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결혼 생활 속에서 자아를 잃어갔는지 이야기했다. 세상에, 연우야, 수진의 목소리도 메어 있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 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잖아. 창피했어. 나는 흐느꼈다. 모두들 내가 시집 잘 갔다고 생각했어. 박지훈은 번듯한 직장에 시댁 형편도 괜찮으니까 내가 걔처럼 살고 있다고 어떻게 인정하겠어. 들어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한테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해. 내 사촌 언니 최민경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혼 소송 전문이야. 내가 바로 연락해 볼게. 아니,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나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어쩌면 며칠 진정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연우야. 수진이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그 여자가 널 때렸어. 박지훈 앞에서. 이건 이미 가정폭력이야. 너 아직도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녀의 말은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래, 나는 왜 첫 반응이 돌아가는 것이었을까? 그 따귀 한 대가 아직도 부족했단 말인가? 나도 모르겠어. 일단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민경 언니 사람 좋아. 그냥 상담만 받아보는 셈쳐. 너 제주도에 있지? 언니 동기가 거기서 로펌한다고 했어. 재산 문제 봐줄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호텔 근처에 카페가 있었다. 나는 라떼 한 잔과 샌드위치를 시켰다.
그제야 내가 거의 24시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페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쳤다. 초췌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왼쪽 뺨에는 아직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젊은 여학생 하나가 나를 여러 번 쳐다봤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후에 수진이가 최민경 변호사의 연락처를 보내왔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최민경 변호사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논리정연했다. 연우 씨, 수진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선 시어머님의 행동은 명백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걸 아셔야 해요. 하지만 그냥 따귀 한 대였는데요. 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따귀 한 대도 폭력입니다. 최 변호사는 단호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간의 폭행, 상해, 유기, 학대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연우 씨와 시어머님은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 관계고요. 그녀의 말에 코끝이 찡했다. 그 따귀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불법 행위였다. 예금에 관해서는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혼인 기간 중의 수입은 부부 공동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우 씨가 가져온 것은 공동예금이지 남편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이혼 시 분할될 재산이니 지금 당장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던데요. 허풍일 뿐입니다. 최 변호사가 비웃었다. 경찰은 이런 민사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우 씨가 안전이 걱정된다면 관할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서연우가 어쩌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을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물론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선 몸과 마음을 추스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수진이가 그러는데 연우 씨 아주 여시한 분이라고. 대학 때 총학생회장이었다면서요. 네, 나는 잠시 멍해졌다. 총학생회장. 그것은 마치 전생의 일 같았다. 결혼 후 5년 동안 나는 점점 더 위축되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며느리가 되어갔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그 여시한 서연우입니다. 최 변호사는 내 생각을 꿰뚫어 본 듯 말했다. 누구네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바닷가로 걸어갔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얼굴에 불어오며 약간의 통증을 앗아갔다. 최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가. 결혼식 날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시집 가면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 잘 섬겨야 한다. 아무도 내게 나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니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다.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다.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는 받지 않았다. 몇 분 후 문자가 왔다. 서연우, 똑바로 설명해. 지훈이가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출근도 못했어. 걔 이제 막 팀장 된 거 몰라? 너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나를 찔렀다. 5년 동안 나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좋아하던 책, 영화, 주말의 전시회, 친구들과의 모임, 모든 것을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버렸다. 이제 나는 약간의 존엄을 원했을 뿐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답장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전원을 껐다. 휴대폰을 침대에 던져버렸다. 창밖으로 제주의 야경이 휘황찬란했다. 이 낯선 도시가 나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따귀 한 대가 나를 깨웠다는 것은 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존엄 없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일주일 후 나는 제주시에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최 변호사의 조언은 실용적이었다. 먼저 머물 곳을 정하고 최소 3개월은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라는 것. 나는 서연우라는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마치 과거의 일부를 떼어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중략, 증거 수집, 사설 탐정의 등장, 시댁의 제주도 방문과 경찰 출동, 이혼 소송, 결심, 협상 전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우야, 박서방네 말로는 네가 돈 들고 도망가고 시어머니한테 누명 씌운다는데 사실이니?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박씨 집안이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너 확실하니? 딸이 한 대 가지고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부부싸움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엄마, 나는 말을 끊었다.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날 때렸고 박지우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다음에는 더 심한 폭력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이혼은 창피한 일이잖아. 엄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넌 앞으로 어떡할 거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체면보다 제 목숨이 더 중요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저를 지지해주지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반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마주한 것은 박씨 집안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이혼 여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편견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압박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더욱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 협상 당일 나는 가장 격식 있는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최민경 변호사가 서울에서 직접 날아와 내 곁을 지켰다. 기억해요.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조건만 이야기할 겁니다. 회의실에는 박지훈과 시어머니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만에 본 박지훈은 꽤 초췌해 보였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보라색 투피스를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중략 협상 과정, CCTV 영상 증거 제시, 시어머니의 녹취록 공개, 3시간의 협상 끝에 우리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공동 예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내게, 2천만 원은 박지훈에게,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 주로 박지훈 명의의 투자용 오피스텔은 법정 원칙에 따라 분할하기로 했다. 회의실을 나설 때 박지훈이 내 팔을 잡았다. 너 변했어. 예전에 너는 이렇게 독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예전에 서연우는 당신 어머니의 따귀에 맞아 죽었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나는 첫 번째 면접 통보를 받았다. 떠오르는 스타트업 광고 회사였고 모집 직책은 A Account Executive였다. 나는 이틀 내내 준비에 매달렸다. 5년의 경력 단절 기간 동안 가장 빛났던 프로젝트들을 다시 정리하고 분석했다. 면접 당일 나는 깔끔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참한 며느리 스타일이 아닌 프로페셔널한 직장인의 모습이었다. 거울 속의 여성은 눈빛이 단단했고 턱을 살짝 치켜들고 있었다. 1년 전 위축되어 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면접관은 40대쯤으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운 남성이었다. 서연우 씨, 이력서를 보니 약 1년간의 공백기가 있네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친구 수진과 최 변호사님은 이혼이나 가정폭력 사실을 숨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직장 내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가정폭력의 생존자이며 현재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3명의 면접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찼지만 억지로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유감입니다. 마침내 여성 면접관이 입을 열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동정을 받을 줄은 몰랐다. 네,
하지만 그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마주할 어려움은 그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예상외로 나의 솔직함은 그들의 존중을 얻은 듯했다. 면접이 끝난 후 인사팀 직원은 조용히 내게 여성 긴급전화 1366 연락처를 건네며 회사에 여성 직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이틀 후 나는 합격 통지를 받았다. 신입 A 직급이었고 급여가 높지는 않았지만 제주에서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이것은 내 삶을 재건하는 첫걸음이었다. 입사 서류를 준비하던 중 최 변호사님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다. 연우 씨, 박지훈 씨 어머니가 친척들 사이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연우 씨가 직장 동료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고 집안 돈을 전부 훔쳐갔다고요. 뭐라고요? 나는 기가 막혀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그렇게 흑백을 전도할 수 있을까? 더 심각한 건 최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언론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제 사무실에 전화해서 며느리 갯돈 잠적 사건에 대해 묻더군요. 언론, 눈앞이 캄캄해졌다. 만약 이게 기사화된다면 새로운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선수를 쳐야 합니다. 최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이를 키우고 싶다면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외쳐야 합니다. 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나요? 가정폭력 생존자의 신분으로요. 나는 침묵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대중 앞에 공개하고 낯선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침묵이야말로 가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니던가. 네, 하겠습니다. 나는 마침내 말했다. 대신 제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최 변호사님은 곧 신뢰도 높은 여성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를 주선했다. 여기자 이지영 씨는 온화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다. 서연우 씨, 겪으셨던 가정폭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멍든 뺨 사진 다행히 경찰서에서 찍어두었다. CCTV 영상 일부,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지영 기자의 표정은 점점 경악으로 변해갔다. 이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네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 5년이나 참고 계셨던 건가요? 그 질문이 내 마음을 찔렀다. 처음에는 언어폭력이었어요.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참는 게 미덕이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딱이 한 대가 저를 깨웠어요. 다음번에는 더 심각한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반향이 일었다. 그 따기 이후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여러 매체에 공유되었다. 내 휴대폰은 낯선 번호로 불이 붙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자가 참을성이 없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새로 입사한 회사의 대표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서연우 씨, 기사 봤습니다. 회사 임원진 회의 결과 연우 씨를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적이든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낯선 도시에서 나는 이렇게 따뜻한 선의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박 씨 집안의 반격은 빠르고 거칠었다. 이틀 후 가정폭력 라쇼몽, 시어머니가 본 며느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 포털 사이트에 실렸다. 기사 속에서 시어머니 김 여사는 눈물로 내가 얼마나 불효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지 호소했으며 심지어 내가 남자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암시했다. 가장 악랄했던 것은 그 따귀는 내가 먼저 어른을 밀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부분이었다. 기사 밑에 댓글창은 아수라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나를 페미니스트라거나 관종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내 신상을 털어 회사 공식 SNS에 나를 해고하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나는 오피스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기계적으로 악플들을 읽어내려갔다.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다. 최 변호사님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을 기운이 없었다. 수진이는 악플러들은 아무것도 몰라 신경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수십 개 보냈다. 하지만 가장 아픈 칼날은 어머니에게서 날아왔다. 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에 요즘 여자들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하며 네가 저지른 꼴 좀 봐라. 온 집안이 망신이다라고 나를 질책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발코니로 나갔다. 5월의 제주는 이미 후텁지근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내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참고 사는 게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 딱이 한 대가 정말 별일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수많은 여자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캐주얼한 정장 차림에 해바라기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누구세요? 나는 경계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서연우 씨,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준입니다. 연우 씨가 새로 입사한 부서의 팀장입니다.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내가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했다. 회사에서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강태준 팀장은 꽃다발을 건넸다. 동료들의 작은 마음입니다. 모두 연우 씨의 용기에 감탄하고 있어요. 나는 꽃을 받아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억지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사이버 불링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악플러들은 진실을 전혀 모릅니다. 회사는 연우 씨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홍보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에게 인맥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마침내 목이 쉰 소리로 입을 열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막 입사했고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요. 모든 여성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니까요. 강 팀장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 여동생분도 가정폭력 피해자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랬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강 팀장은 명함을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그 해바라기는 한 줄기 햇살처럼 나의 잿빛 세계를 비추었다. 나는 휴대폰을 켜고 최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우 씨, 천만다행이네요. 최 변호사님은 안도하는 듯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할 뻔했어요. 들어요. 그 악플러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법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우리의 반소를 접수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소문들은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단호했다. 그리고 제가 몇몇 주류 언론사와 접촉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다루는 심층 보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여론전 우리가 지지 않을 겁니다. 최 변호사님의 제안에 따라 나는 소셜미디어에 짧은 입장문을 올렸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온라인상의 여러 이야기에 대해 저는 진실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증거는 법정에 제출되었으며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당사자, 특히 제 가족과 동료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연우 올림. 입장문이 나간 후 예상외로 수많은 지지와 공유를 얻었다. 많은 낯선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폭력 경험을 나누며 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가정폭력 추방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는 내게 먼저 연락해 자신들의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박지훈 쪽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 변호사님은 그의 회사 고위층이 이 논란을 주시하고 있으며 사적인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라고 완곡하게 조언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미투 시대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스캔들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재판을 사흘 앞두고
나는 의외의 전화를 받았다. 박지훈의 사촌동생 박지혜였다. 그녀는 평소 내게 비교적 친절했고 가끔 나를 위로해주기도 했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다. 큰어머니가 지금 온 친척들을 동원해서 재판에 방청하러 오라고 하고 있어요. 판사님께 누가 피해자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자료들도 좀 준비하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자료? 언니한테 정신병력이 있었다거나 결혼 생활 중에 무책임했다는 내용들이요. 심지어 언니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카톡 대화도 조작했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어머니 USB에 있는 자료들을 몰래 복사했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너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 엄마도 가정폭력 피해자셨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평생을 참고 사셨고 작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용기 내서 떠나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혜는 암호화된 방식으로 그 증거들을 보내왔다. 최 변호사님은 자료를 보고 분노하면서도 흥분했다. 이 조작된 자료들이야말로 그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판사님들은 이런 행위를 가장 혐오하시죠. 재판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단순히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건 싸움이었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제주의 야경을 보았다. 이 도시는 나의 가장 약한 순간을 목격했고 나의 재탄생 또한 목격하게 될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 팀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내일 힘내세요. 회사 전체가 응원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나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다. 최민경 같은 변호사, 이수진 같은 친구, 회사 동료들의 이해, 그리고 수많은 낯선 여성들의 연대가 있었다. 그 따귀는 내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냈지만 잠자고 있던 나의 용기를 깨웠다. 내일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새로 이사한 집 발코니에 서서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 2개짜리 이 작은 아파트는 이혼 시 분할받은 돈으로 마련한 내 첫 집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었다. 발코니에는 몇 개의 화분이 아침 햇살 속에서 잎사귀를 뻗고 있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알려주었다. 내가 회사 마케팅 부서의 차장으로 승진하는 발령이 공식적으로 나는 날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오늘 저녁 축하 파티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동료들은 나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고 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30살의 여자. 눈가에는 옅은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밝고 단단했다.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다. 1년 전 그 초췌하고 겁에 질렸던 서연우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아침 식사는 신선한 과일과 통밀빵이었다. 나는 천천히 식사를 즐기며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다. 우리 딸, 엄마가 고향에서 묵은지 보냈으니 택배 받아라. 오늘 축하 파티 때 예쁘게 하고 가.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알았어요. 선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뭘. 친구 수진의 메시지가 바로 뒤따랐다. 서 차장님, 오늘 밤 그 빨간 드레스 입은 거 꼭 봐야겠어. 강 팀장님 눈에서 하트 뿅뿅 나올걸? 내 얼굴이 까닭없이 뜨거워졌다. 지난 반년 동안 나와 강태준 팀장님은 확실히 가까워졌다. 업무상 마시는 커피에서 주말 등산으로, 프로젝트 논의에서 일상 공유로. 하지만 우리는 시종 미묘한 거리를 유지했다. 누구도 그 선을 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 둘 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어서 섣불리 시작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지금의 이 편안한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모험을 피하는 것일지도. 회사에 도착하자 프런트의 직원이 비밀스럽게 선물 상자 하나를 건넸다. 차장님, 오늘 아침에 배달된 거예요. 상자 안에는 섬세하는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펜던트는 작은 해바라기 모양이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카드에는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언제나 햇살을 향하기를. 나는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태준 씨? 이 목걸이는 명백히 회사에서 보낸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사적이었다. 오늘 밤 축하 파티에 이 목걸이를 하고 가도 될까? 이것은 어떤 신호일까? 차장님, 오전 회의 시작해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오전 회의 후 대표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서류 한 부를 건네며 말했다. 서 차장, 다음 달에 광저우에서 업계 포럼이 열려 회사 대표로 가줬으면 좋겠어. 강 팀장이 동행해서 든든할 거야. 나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여성 리더십에 관한 포럼이었고 나는 연사로 초청되어 있었다. 역경을 극복한 직장 여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나는 조금 당황했다. 저는 발표 경험이 별로 없는데 회사 내부 교육 때 발표 아주 인상적이었어. 대표님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서 차장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잖아. 물론 결정은 본인에게 달렸지. 대표님 사무실을 나와 나는 곧장 강태준 팀장의 자리로 갔다. 이 발표 제안 미리 알고 계셨죠? 나는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온화했다. 제가 추천했습니다. 연우 씨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요.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태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연우 씨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1년 전 법정에서의 모습을 기억해요? 제가 본 가장 용감한 연설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해서 나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오갔지만 우리는 마치 둘만의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목걸이, 고마워요. 나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예뻐요. 태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었다. 제가 보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나도 웃었다. 오늘 축하 파티에 하고 올 건가요? 태준 씨가 물었다.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이렇게 예쁜 목걸이인데요. 그날 오후 나는 2시간 일찍 퇴근해서 머리를 하고 화장을 받았다. 수진이가 일부러 휴가를 내고 나를 따라와 스타일리스트를 감독하며 수다를 떨었다. 그래서 강 팀장님이랑은 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온 회사가 다 아는데 너희 둘만 바보처럼 굴고 있어. 아무 사이 아니야. 나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확인했다. 그냥 좋은 동료지? 웃기시네. 수진이가 눈을 흘겼다. 그 사람이 널 보는 눈빛, 다른 사람이랑 완전 다르거든? 회사 어린 여자애들이 얼마나 너 질투하는지 알아? 나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달콤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지난 1년간의 소소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가 가져다 준 약과 죽, 야근 후에 그가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던 모습, 내가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마다 진지하게 들어주던 그의 모습. 축하 파티는 회사 근처의 5성급 호텔에서 열렸다. 나는 수진이가 강력 추천한 그 빨간 드레스를 입고 태준 씨가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의 스타가 오셨군요. 대표님이 잔을 들며 말했다. 1년 전서 차장이 우리 회사에 합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배경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증명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재능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차례로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분위기는 뜨겁고 화기애애했다. 태준 씨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나를 향해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잔을 들어 보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갑자기 특별 순서가 있다고 발표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내가 지난 1년간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회고,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 그리고 고객들의 호평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내가 처음으로 팀 회의를 주재했을 때 긴장했지만 집중하고 있던 옆모습 사진에서 멈췄다. 다음은 강태준 팀장님께서 우리 서연우 차장님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다. 태준 씨가 작은 무대 위로 올라갔다. 조명 아래 그의 윤곽이 유난히 뚜렷해 보였다. 서연우 차장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를 알게 된 지난 1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태준 씨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 용기란 단지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 상처받은 후에도 여전히 삶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연우 씨, 그런 용기를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동료의 평가가 아니었다. 마치 비밀스러운 연애 편지 같았다. 파티가 끝난 후 태준 씨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다. 밤의 제주는 네온 불빛으로 반짝였고 우리는 해변 산책로를 나란히 걸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 발표, 생각은 해봤어요? 태준 씨가 침묵을 깼다. 하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태준 씨가 웃었다. 사실은 제가 이미 개요를 좀 짜봤는데 우리는 그렇게 일 이야기를,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심스럽게 그 명백한 주제를 피하면서 우리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태준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연우 씨.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오래전부터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뭔데요? 그렇게 많은 일을 겪은 후에 아직도 사랑을 믿나요? 이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운 기대와 깊이 숨겨진 두려움을 보았다. 나와 같은 두려움을 믿어요. 나는 마침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어릴 때처럼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지금의 저는 좋은 사랑이란 두 명의 완전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태준 씨의 눈이 빛났다. 그렇다면 그런 완전한 사람과 저녁 식사 한번 함께 해줄래요? 동료 회식도 프로젝트 논의도 아닌 그냥 단순한 데이트로요.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목걸이의 해바라기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좋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너무 비싼 레스토랑은 안 돼요. 나는 눈을 찡긋했다. 저 이제 주택담보대출 갚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태준 씨가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흩날렸다. 그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명심하겠습니다. 서 차장님. 집에 올라온 후 나는 발코니에 서서 그의 모습이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의 메시지였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진전 있어? 나는 답장했다. 광저우 포럼 다녀와서 새로운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1년 전 나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집이라는 감옥에서 도망쳐 나왔다. 1년 후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속한 집과 직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인생이란 이렇게 기묘하다. 당신이 용감하게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온 세상이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준다. 그 따귀는 내 결혼을 산산조각 냈지만 잠자고 있던 나의 용기를 깨웠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다.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서연우다. 내일 해가 뜰 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